정보는 넘쳐나는데 왜 세상은 어째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괜히 불안하고 성급해졌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혹시 그 문제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우리의 인식 회로에 아주 오래전부터 깔려있던 버그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문제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흐름에 있다는 거죠. 마치 깨끗한 물도 녹슨 파이프를 지나면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요. 사실 즉 팩트가 감정이라는 강력한 필터를 거치면서 전혀 다른 정보로 변질되는 왜곡 루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세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 지침서라면서 졸업생들에게 직접 선물했다는 바로 그 책,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식 시스템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말하는 그 왜곡 루프라는 개념 정말 확 와닿네요. 얼마 전에도 끔찍한 국제 분쟁 뉴스를 보고 역시 세상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루프의 시작인 거죠. 자극적인 뉴스를 딱 접하고 곧바로 공포나 분노 같은 감정이 확 치밀어 오르면서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야 라고 단정짓고 결국 그 생각에 맞는 정보만 찾아보게 되는 정말 자동화된 프로그램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생존을 위해 수만 년간 진화해온 우리 뇌의 기본 설정값에 가깝습니다.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낯선 것을 경계하도록 설계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오래된 소프트웨어가 현대 절보 사회를 해석하는 데는 치명적인 버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료들은 이 반복적인 고장 패턴을 10가지 본능으로 정리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또 빈번하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핵심이겠네요. 뭔가요? 바로 간극 본능, 부정 본능, 그리고 비난 본능입니다. 첫째, 간극 본능은 세상을 무조건 우리 대 그들, 부자 대 가난한 자 이렇게 딱 2개의 상자로 나누려는 아주 강력한 성향이거든요. 중간은 아예 없는 것처럼요. 정말 익숙한 방식이네요. 정치가 됐든 사회 문제가 됐든 모든 걸 흑백으로 나눠야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경향 분명히 있죠. 그렇죠. 2번째는 부정 본능입니다. 세상에 조금씩 나아지는 수십 개의 긍정적인 지표는 그냥 조용히 지나치면서 단 하나의 자극적이고 나쁜 소식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늘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난 본능.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파고들기보다는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면서 손가락질의 희생양을 찾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우리 인식 회로를 고장내는 가장 흔한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 말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운 거의 세상의 공식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익숙한 이분법이 현실을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빌 게이츠조차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보고 계시를 얻은 것 같았다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소득 4단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사는 모습, 그러니까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를 4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이 모델의 가장 큰 힘은 세상이 2개의 덩어리로 나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중간층이 존재하는 연속된 스펙트럼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요, 소득을 단지 4단계로 나누는 것도 너무 단순화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한 국가 안에도 1단계와 4단계의 삶이 공존하는데 이걸 국가 단위로 뭉뚱거리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로슬링도 그 점을 인정해요. 하지만 이 모델의 목적은 각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재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극빈층이거나 부유층이라는 그 거대한 착각을 깨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하루 $2 미만으로 사는 약 10억 명. 맨발로 몇 시간씩 걸어 물을 길어오고 땔감으로 불을 피워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절대 빈곤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2단계는 하루 2달러에서 8달러 사이를 버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약 30억 명이 속합니다.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소득 구간이에요. 30억 명이요? 네. 이들은 돈을 모아서 자전거를 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가스버너가 생겨서 땔감을 구하는 데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고요. 와, 정말 많네요. 우리가 막연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은 이 2단계에 가장 많이 속해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하루 8달러에서 32달러 사이, 약 20억 명입니다. 이들은 집에 수도가 들어오고 안정적인 전기를 쓰면서 냉장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사서 출퇴근하고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4단계가 하루 32달러 이상 버는 약 10억 명입니다. 온수가 나오고 자동차를 소유하며 1년에 한 번쯤은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선진국 중산층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와, 계산해보면 전 세계 인구의 75%, 그러니까 무려 50억 명이 극빈층인 1단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층인 4단계도 아닌 그 중간, 즉 2단계와 3단계에 살고 있다는 거네요. 세상의 허리가 이렇게나 두텁다니.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그림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계속 놓치고 있었을까요? 미디어가 극단적인 모습만 보여줬을까요? 아니면 우리 뇌 자체가 중간보다는 양극단에 더 끌리도록 설계된 걸까요? 둘 다입니다. 미디어는 당연히 평범한 2, 3단계의 삶보다는 1단계의 비극이나 4단계의 화려함에 집중하죠. 그게 더 뉴스 가치가 있으니까요. 동시에 우리 뇌의 간극 본능은 복잡한 스펙트럼보다는 단순한 이분법을 선호하고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거대한 착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간을 찾아라는 이 책의 첫 번째 처방전은 바로 이 착시 현상을 교정하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극 본능이라는 첫 번째 고장 모드는 이제 좀 수리한 느낌이네요. 그럼 두 번째,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부정 본능은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작년에 전 세계에서 420만 명의 아기가 한 살도 되기 전에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하기 어렵죠. 그냥 끔찍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당연합니다. 420만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끔찍한 비극이죠. 이 사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정 본능을 다스리려면 여기에 맥락이라는 렌즈를 하나 더 껴야 한다는 겁니다. 420만 명은 끔찍하지만 1950년에는 그 숫자가 1440만 명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보면 어떨까요? 불과 2세대 만에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아기를 더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이 여전히 나쁘다는 사실과 동시에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거군요. 보통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420만 명이나 죽는데 뭐가 나아졌다는 거냐? 라거나 이렇게나 좋아졌는데 왜 비관적으로 보냐면서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나쁘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이 균형 감각입니다. 하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부정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대부분의 세상 일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부정 본능이라는 왜곡된 필터를 교정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나쁘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균형 감각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아지고 있는 점을 보기보다 일단 이거 누구 탓이지? 하고 사람부터 찾게 되는 게 더 본능적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비난 본능과 연결되는 거겠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비난 본능 얘기가 나오니 저도 생각나네요. 최근에 인터넷 서비스에 큰 장애가 생겨서 온종일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떤 개발자가 실수했어 라면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 마음이 들었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담당자 누구야? 하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발표된 원인을 보니까 특정인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충돌하면서 벌어진 복합적인 문제였어요. 자료에 나오는 예시도 비슷합니다. 지중해를 건너다 보트가 뒤집혀 사망하는 난민들 뉴스를 보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잔인한 밀수꾼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악마화하면 문제는 아주 단순해지고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죠. 네, 원인이 명확해지니까요. 저 나쁜 놈들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고요. 하지만 자료는 더 깊은 원인을 보라고 말합니다. 비자 없는 승객을 태우면 항공사가 막대한 송환 비용과 벌금을 물어야 하는 유럽의 정책이라는 시스템이 그 배경에 있다는 거죠. 난민들은 합법적으로 비행기를 탈 방법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위험한 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악당을 찾아 비난하는 순간 우리의 사고는 거기서 멈추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팩트풀니스는 이렇게 말하죠. 악당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이해하라. 와, 그 말이 정말 핵심이네요.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비난으로 끝나지만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왜곡된 인식의 흐름을 끊고 사실에 기반한 건강한 흐름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일종의 인식 회로 재설계 툴킷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아주 실용적인 3단계 툴킷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 단계 교정하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첫째, 중간을 찾아라. 세정을 두 개가 아닌 소득 4단계 모델로 보세요. 뉴스를 볼 때도 양극단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침묵하는 다수의 중간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락을 부여하라. 아기 420만 명 사망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전체 출생아 수, 즉 분모나 과거 수치를 함께 보는 것처럼요. 모든 숫자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걸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받아들인 정보를 해석하는 판단 단계 교정하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도구가 아주 유용한데요. 첫째, 양면을 기록하라.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의식적으로 나쁜 점 목록과 개선된 점 목록을 동시에 적어보는 겁니다. 부정 본능에 빠져 한쪽만 보는 걸 막아주죠. 아, 그 방법 좋네요. 제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도구는 뭔가요? 일반화를 의심하고 반증을 찾아라. 내 생각이 100% 맞다고 확신이 들 때일수록 오히려 일부러 내 생각과 반대되는 데이터나 사례를 딱 10개만 찾아보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은 부패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청렴한 정치인 사례를 하나 찾아보는 거죠. 내 주장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는 선택 단계 속도 조절하기겠군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곡된 입력과 판단은 결국 성급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니까요. 여기서 세 가지 속도 조절 장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직선 예측을 금지하라. 인구가 지금처럼 늘면 지구가 곧 폭발할 거라는 식의 예측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은 S자 곡선이나 미끄럼틀 곡선 혹은 낙타 등 모양 곡선처럼 다양한 형태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주식시장이 20% 올랐다고 해서 이 추세라면 5년 뒤엔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직선 예측의 오류군요. 정확한 예시입니다. 둘째, 위험을 계산하라. 우리는 상어에게 공격받을 확률보다 언론 보도 때문에 상어에 대한 공포에 더 크게 압도되잖아요. 로슬링은 위험은 실제 위험성 곱하기 노출 정도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긴급함을 경계하라. 누군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압박할 때일수록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일단 정지, 데이터 확인, 그리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니 정말 명확해지네요. 이 툴킷을 적용하기 전, 즉 왜곡 루프에 갇힌 상태에서는 세상을 양극단으로 나뉘었고 점점 나빠지며 비난할 악당이 가득한 곳으로 보게 되죠. 그 결과는 불안, 분열, 그리고 성급한 결정뿐이고요. 하지만 이 툴킷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세상은 거대한 중간이 있고 여전히 나쁘지만 동시에 나아지고 있으며 문제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있다는 새로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명확성, 협력, 신중한 행동이 있겠고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팩트풀니스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흐려지는지를 추적하는 일종의 인식 진단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세상을 무작정 낙관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세상을 필요 이상으로 비관하도록 만드는 당신의 뇌 속에 자동 설치된 인식 루프를 먼저 점검하고 수리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료들은 이 책을 세상의 성적표가 아니라 당신의 인식 건강검진표라고 제정해야 합니다. 사실 즉 팩트가 감정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온전히 이해로 그리고 더 나아가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머릿속에 꽉 막힌 인식의 통로를 복원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5일 당신이 접했던 뉴스나 정보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10가지 본능 중 어떤 고장 모드가 가장 먼저 작동을 시작했나요? 어쩌면 진짜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왜곡 루프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당신의 인식 회로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